안녕하십니까. 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이중식 교수입니다. 저는 뭐 청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조사한 사람은 아니라서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저도 많이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2020년 작년에 그 신림동에 리빙랩을 차렸고요. 1인 가구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차렸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지금 1인 가구라는 문제는 너무 명확하고 또 분석도 엄청나게 많고 또 큰 방향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삶은 굉장히 좀 팍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근접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건축을 전공은 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IT 분야에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컨퍼런스가 이제 주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펴봤던 것 중에서 이제 주거 관련된 부분만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전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는 정상가구의 해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시작된 정상가구는 좀 전에 발표 드리신 것처럼 양적으로도 줄어들기도 했지만 저는 내용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지만 여러분들 뭐 밥도 혼자 드시고 여행도 혼자 하시고 극장도 혼자 가시고 혼자 있으면 좋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혼삼 스타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동인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소셜 관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간다든지 뭐 그런 일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엄청나게 가부장적이고 그거로부터 자기 시간을 갖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또 하나는 저는 그 IT 혹은 ICT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뭐 통계 자료로도 나오지만 이제 남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주변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뭐 정보 검색도 다 되고 물류도 받을 수가 있고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별로 남들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강력해진 개인 혹은 어떤 자기주도적 개인의 탄생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상 가구가 이제 4인에서 1인이 됐다는 거 빼놓고 엄청나게 능력이 강화된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요. 통계 자료는 앞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에서 나온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혼자 살 때 생기는 엄청난 만족도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 있습니다. 많은 결정을 자기가 내리기도 하고 남들 때문에 남들 눈치 때문에 뭘 하는 대신에 자기에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격차의 시대라는 측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벨커브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납작하면서 길게 벌어지는 게 이제 점점 더 길게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화되는데 이런 거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신자유주의적으로 경계를 허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좀 아래쪽 얘기인데요. 밀려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문제는 이제 출발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불리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1인 가구 중에서 이제 그 아까 노란색에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비자발적인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그 하얀 쪽에 있는 1인 가구들은요. 1인 가구가 되면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집에 오토 서비스에 뭐 여러 가지를 받으면서 굉장히 쾌적하게 살 수가 있죠.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아래쪽 밴드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그런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 거죠. 1인 가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20대 쪽을 보시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제 경제적인 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주거 비율이 이제 좀 높죠. 아까 발표에서 여성이 안전 이슈가 높은 반면에 주거 이슈가 여기서 낮게 나타나는 거는 이미 주거의 안전을 위해서 주거에 높은 비용을 냈기 때문에 주거 이슈가 낮을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청년들한테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슈나 그 주거 이슈는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청년들 아닌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집을 정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일단은 뭐 큰 집을 구할 거냐, 작은 집을 구할 거냐, 뭐 교통이 좋은 데를 구할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임차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공간을 이제 독립형을 쓸 것이냐, 이제 공유형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것이냐, 편리한 곳이냐, 깨끗한 곳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청년 주거의 대안으로 하나 있는 것들이 쉐어하우스나 아니면은 코어 리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청년 주택도 엄청나게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저는 이제 저 부분들이 이제 아까 선택지들이 접근성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핏한 것들을 좀 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있듯이 정보 격차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투명하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가 있는 혼자잘 잘 살기 연구소는 그 쉐어하우스 1층에 있고요.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 1층입니다. 여기를 선택한 거는 일단 신림동이 이제 학교 근처이기도 하고요. 원래 이제 고시촌으로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는 좀 아래쪽 밴드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또 생애 주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코리빙을 본 거는 이제 삶의 어떤 대안적인 이제 그 형태를 제시하고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요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호선 벨트에 1인 가구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들도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뭐 접근성 기타 이유가 있죠. 신림동이 굉장히 높은 지구고 그리고 저렴한 곳입니다. 신림동은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죠. 이렇게 새벽에 퇴근하는데 누가 쫓아와서 문 열려고 했던 그런 안전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거대한 그 프랑스에 있는 몽쉘 미셸처럼 1인 가구로 되어 있는 커다란 성 같은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이런 건물들인데 창문이 있지만 이제 가려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원래는 한 5개 정도로 컴파트먼트를 나눠야 되는 거를 2배 정도로 나눠놨다든지,
예, 뭐 이런 쓰임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장치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시민성이 와야 되는 것들도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시민성 이런 이슈도 좀 고민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이게 이제 원래 원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룸이 요즘 장사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노후화된 원룸들은 장사가 안 돼서 이거를 서울시가 샀다가 그 어반 하이브리드라는 곳에서 그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놨고, 1층이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인데 저 1층에 이제 저희 연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1년 동안 2개의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근접 관찰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논의해서 한 겁니다. 하나는 이제 물론 뭐 기술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간략한 어떤 실험물들을 해봤습니다. 스마트 스피커를 입주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 하는 야식집은 어디냐, 아니면은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아니면은 청바지를 빨 때는 어떻게 빨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나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보면 많이 정보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마이크로한 인포메이션들이나 경험의 축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지식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 간에 약간의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프레hension이란 프로젝트인데, 대부분 그 공용 쉐어하우스는 대략 이런 모습인데, 한 평면에 보면 내 방은 3평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방들은 TV방, 샤워실, 화장실, 키친 해가지고 한 7배가 돼요, 한 층에. 이게 여러 층으로 나눠 놓으면은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사용을 안 해요. 왜 사용을 안 하느냐? 거기가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을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저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장감이나 아니면 행동의 계획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거나 연결을 하거나 임파워링을 하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쉐어하우스가 답인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답을 드리면은,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웨어 입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는 평면의 집합, 뭐 그다음에 이제 사적 공유 공간의 이제 나눔인데, 일단은 지금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들은 너무 밀도가 높게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대량 공급에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가격, 기간, 그다음에 분쟁 방법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쉐어하우스가 임대료의 30%에서 50%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공공이 공급하는 것들을 나눠보면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업자가 개입하면서 생기는 왜곡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웨어라고 해서 쉐어하우스들은 대부분 이런 뭐 같이 등산을 가자, 책을 보자,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런 것들이 결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문화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들이 문화와 운영의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인데, 보다 나은 쉐어하우스를 위해서는 저는 정상가족의 기준을 조금 많이 해체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와 운영에 대한 레이어들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 선택지의 어떤 접근성, 투명성, 체계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를 위한 작은 옵션들을 많이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공급을 좀 지향하고 편의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춤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말 사용자의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면 보다 나은 쉐어하우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수정 대표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거 품질과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주택 전문기업 어울리 대표 김수정입니다. 저희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일단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본론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들의 주거 문제하고 관련해서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주거 선택권이고, 또 하나는 주거비 부담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주거 안정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택의 품질,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품질, 최저 주거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주거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주거기본법에는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해진 최저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면적에 대한 기준만 있고, 기타 뭐 생활상에 꼭 필요한 뭐 채광이라든지 방음이라든지 뭐 구비되어야 되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부족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최저 주거 기준 그 면적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4제곱미터인데 이게 굉장히 좁아요. 4.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침대 들어가고 책상 들어가고 옷장 들어가고 뭐 싱크대 조그맣게 들어가고 화장실 조그맣게 들어가고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거기본법에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해라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은 유도 주거 기준을 설정을 해서 설정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게 마련이 안 됐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이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법률도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어쨌든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는 상향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적정 주거 기준 또는 유도 주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 지형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와 관련해서는 이 원룸 형태의 주거뿐만 아니라 공유주택, 쉐어하우스에 대한 주거 기준도 좀 마련해서 충분히 청년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이제 공급한 사회주택 중에 1호점, 2호점이 쉐어하우스인데요.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공용공간 사진인데 인실이 있고 거실을 넓게 아주 넓게 구성을 했고 아일랜드 식탁도 놓고 여기서 뭐 식사가 가능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개인실도 충분히 있고 공유 공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공유주택, 쉐어하우스에 대한 주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은 3명당 1세트가 배치가 돼야 된다. 주방이나 다 이제 정도 돼야 된다. 빌트인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품질을 공급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청년들 같은 경우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고시원은 주거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없앨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고시원 임대료 수준에서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입주 가능한 주택을 최대한 공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신경 써야 되는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유에 그와 동시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제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김수정 대표님 의견에 더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바로 김명훈 팀장님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거 선택권과 정주 기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주택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김명훈이라고 합니다.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사업가도 아니고 활동가라고 불리기도 좀 그렇고 연구자도 아닌 상태에서 불러주신 게 아마 제가 그 중간지대에 여러 것들을 하고 있어서 좀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기를 바라신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좀 표현해보면, 저는 청년 주거가 꽃을 피우면 땅에 심겨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줄기를 물에 심어놓고 거기서 너가 꽃을 피우면 너가 땅에 이제 심겨서 거기서 정주할 수 있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뭐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보증금이 매우 큰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그게 이제 전세나 보증금이 높아지면서 월세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이제 그 이야기만 해도 긴 이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빼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 높은 보증금이 이제 사회에 막 나오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자산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계망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득도 낮은 상태에서 그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 사회 첫발부터 마이너스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사실 보증금의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돈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필요 이상으로 크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던가, 그렇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쓸 거면, 그래서 보증금 이름이라면 우리가 좀 그 본 취지에 맞는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높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주거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뭐 들어서 아시다시피 보증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에 처음 거주하러 갈 때 뭐 200만 원만 들고 가서 거기서 집 걱정은 사실 하기보다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집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저는 근로소득도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근로를 해서 이게 이 집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근로소득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목돈도 필요하고 하는 그 상황이 청년들에게 어떤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고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측면도 정주성에서 조금 해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커뮤니티 매니저, 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커뮤니티는 억지로 만든다고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곳에 정주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같이 해결하면서 거기서 커뮤니티가 생겨나는 건데, 실제로 청년 1인 가구가 정주 연수가 한 2.7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7년 정도 거주할 곳에서 얼마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커뮤니티성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처음 독립할 때 쉐어하우스로 독립을 했는데,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층에 각 이제 3명씩 살았었는데 뭐 주말이면 보고 싶은 영화를 뭐 한 사람이 다운받아 놓으면 같이 본다던가, 그 다음에 여름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에어컨을 한 곳에 틀고 같이 지낸다던가, 여름에 휴가를 같이 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고, 주택도 남녀 이제 방은 각자 쓰지만 남녀 구분 없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게 됐던 거는 정말 여성 1인 가구가 갖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체감을 하게 됐어요. 어떤 지점이었냐면 문을 꼭 잠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오해했던 게 나를 좀 불안하게 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돼 있어서 문을 잠그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다음부터 문을 열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회적 그 주택이 갖는 안정감이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은 실제로 이제 품질과 주거 상태가 변화에 적응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쉐어하우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화목하게 지냈지만 언젠가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걸 한편에 갖고 사는, 그게 되게 불안감으로 남는 걸 보면서 앞서 김수정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주거 기준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인 기준을 없애고 1, 2인 기준으로 통합해서 앞에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쓸 수도 있고 친구가 올 수도 있고 누구랑 같이 살 수도 있는 이제 1, 2인 가구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게 최소로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청년 주거를 꽃에 비유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높은 보증금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정주 기간을 늘려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주 기간을 청년이 늘리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패널 분들께서 이에 더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럼 이어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 잘 나오나요? 네. 아유, 이거 마이크마저도 빌려 쓰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요새 청년들 이야기할 때 뭐 영끌에서 뭐 집 산다, 뭐 요새 뭐 신혼부부들도 종부세 내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주거 상담이나 교육 다니다 보면 제가 만나게 되는 청년 1인 가구들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 주신 이제 주택의 어떤 그 최저 주거 기준이라든가 정주권에 대한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제가 만나는 청년들의 어떤 현장도 그런 것들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1인 가구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원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원룸이 너무 싫다, 5평 너무 작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박미선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시원이 저는 이제 고시원으로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고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쨌든 한국에서 그 부담 가능한, 자기가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 딱 그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공임대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더 나은 그런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고시원도 있어야지 필요악이지라고 하면서 이제 고시원이 이제 그러니까 법 안에 이제 존재하는 용어가 되긴 했는데 그게 주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준주택처럼 취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조금 뭔가 이 사람들이 기만하는 거 아닌가? 분명 거기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주거비로 살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그 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그러니까 한 90년대에도 청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월세로 살던 청년이 지금 중장년이 되어서 그런 월세에서 벗어나서 전세가 되고 자가가 됐을까라고 하면은 월세 살고 있는 중장년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청년 세대에게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되려 어떤 의미에서는 전세가 점점 줄고 있다고들 하니까 그게 실제라고 하면 되려 더
오히려 월세로 살게 되는 사람들의 그 주거 안정을 더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전세가 주는 건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근데 그랬을 때 저는 홍콩 보면 닭장방이라고들 많이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저는 제 눈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으면서 더 많이 양산되는 것,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용 얘기를 또 보증금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신기한 게 하필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런 보증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겪고 있는 게 약간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저만 억울한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말이 보증금이지, 그러니까 원래 보증금의 개념은 월세를 제때제때 내고 있어야 됐는데 밀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방지하고자 보증하는 형태로 월세의 몇 배를 보증금을 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임대인이 그 집을 충분히 잘 소유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자금처럼 쓰이잖아요, 현재 보증금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시하고, 그러니까 당분간에 좀 이 사회 구성원들은 몸살을 앓겠지만 좀 되게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보증금에서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이제 명우님 얘기 들으면서 같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그 호주에서는 중간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을 내긴 내요. 근데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기구에서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분명 내 돈인데도 이사 나갈 때 왜 그렇게 내가 빌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거 상담 하다 보면은 정말 화나고 되게 속상한 일들이 계속 있는데 진짜 클리셰로 취급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왜 그렇게 떼어먹는지 모르겠고, 그게 1인 가구일수록 청년일수록 좀 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지만 한국 사회가 되게 흔하게 세입자의 서름이라고 칭하는 그 문제들에 되게 쉽게 놓이는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디지털이 어쨌든 발전하고, 그러니까 좀 더 그 자기주도성을 확보하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임대인이랑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이제 보증금 돌려받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근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관계망이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한테 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느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한국 사회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말 믿는다면, 저는 주거비 관련해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 세입자로서 지켜줘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월세비 지원도 당장은 무조건 필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보증금 지원도 당장 대출 정책 필요한 거 맞죠.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돈을 그냥 사회에 이렇게 흩뿌리는 어떤 일시적인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원룸에서 여러 번 거주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과 좀 억울함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 절감, 그리고 또 사회주택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침 댓글이 또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란영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정주권 연장이나 주거 품질 등 말씀해 주신 내용들 모두 청년의 경제 상황과 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에 따라 오래 살 수도 있고 좋은 곳에서도 살 수 있는데 청년 주거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주택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의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경우 좀 부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SH나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택에도 어쨌든 간에 이제 땅이 공공의 것이든 아니면 건물이 공공의 것이든 그런 공공 영역에 있는 것들은 사실 보증금 부담을 그 거주해야 하는 세입자 시민들에게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을 줘야 하나? 그거는 좀 공공에서 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디 뭐 날아가는 돈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일단 보증금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있는데요. 한국의 전세 제도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이고 이것이 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청년들이 자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럼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월세 같은 경우에는 낮은 월세로 그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이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시세 80% 이하로 공급이 되는데 아까 이제 댓글로 질문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에어스페이스 신림 1호점, 2호점 시어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입주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비율을 높이면 월세를 조금 더 낮출 수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300만 원에 대해서도 나눔과 미래라든지 아니면 사회혁신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연대은행에서 융자 상품을 마련해서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입주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 보증금 확보 방안과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을 모두 개인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없는 경우에 보증금 마련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보증금 마련에 있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공익 재단들이나 민간 재단들이 좀 매칭이 돼서 청년들에게 좀 빚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증금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건 다 개인들에게 맡기고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맡기고 있는데 저는 공공이 강하게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나마 이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도 조금 진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아예 보증금 같은 경우는 내가 임대인하고 거치지 않고 나는 공공이 운영하는 기관 예를 들면 주택청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나는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을 때는 나는 거기서 돌려받고 그러면 임대인하고 그 정부 기관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되면 청년들은 보증금 떼일 걱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 이자 낮은데 무이자로 마련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좀 안심하고 좀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증금은 임대료의 일부이기 때문에 임대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에서 그 조절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는 그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임대료가 정해지면 그중에 일부는 보증금, 일부는 월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임대료를 낮추면서 이 비율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좀 선택 가능할 수 있게 좀 대안들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앞서 발표해 주신 1인 가구 주거의 형태에서 보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는 50%가 넘는 비율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높은 70%에 가까운 거주 형태가 다가구 다세대 이런 아파트가 아닌 주거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 그리고 사회주택을 상상할 때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저층 주거지를 좀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층 주거지에서는 공공이 공급하기에는 너무 작은 품들과 노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민간 사업자분들이 사회주택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주택에서는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건물 전체를 사서 이제 그거를 임대할 수 있도록 맡기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토지를 빌려주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제 운영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두 개 볼 때 저는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주택도시기금에 이제 예비로 쌓여 있는 돈이 한 35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들이 좀 그런 사회적 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들한테 좀
투입이 돼서 저층주거지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힘의 균형이 너희가 민간인데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갈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뭐 비영리 단체를 아예 뭐 설립하게 하든지 해서 그 공공성을 확보하는 어떤 주택을 민간이 공급할 수 있다라고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다양하게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체들을 통해서 저층주거지에 좀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되면 그걸 통해서 청년 주거도 좀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보증금에 있어서 민간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대출로 마련할 수 없는 돈들을 이제 사업비에 이제 일부러 쓰는 형태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민간 분들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공에서 공급할 때부터 조금 시작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은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다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주거비 부담은 정말 뗄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보증금 관리에 있어서도 또 이 주거지 마련에 있어서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거 하나 읽어볼게요. 총론 때 남겨주신 댓글 같은데요. 문지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주거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아파트 문화가 한국의 주거 문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신축 재개발 아파트의 규모, 사이즈, 평수에서도 이를 반영되지 않으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을 고려했을 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1인 가구에게는 유일한 주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아파트에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현실적인 정부 정책 반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1인 가구가 아파트에서 사는 날이 올지, 네, 저도 그려지지 않는데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아니면 말씀해주신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쉐어하우스 같은 사회주택이나 이런 것들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홍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더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친밀하게 와닿을 수 있을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사실 그 아파트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뭐 교육 다니거나 아니면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많이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아파트에 살고 싶냐라고 물으면 이제 그때부터 다루게 되는 얘기들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이 그러니까 어떤 동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라든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그 동네를 이제 더 나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가장 쉽게 선택했던 것이 다 밀고 그냥 아파트 단지 올리고 거기에 살게 되는 어떤 그 이제 어떤 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갈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고서 나서 이제 그 단지 안에서의 복지는 이제 내부의 어떤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대이라든가 어떤 그 내부의 이제 관계망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좀 독려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저는 좀 있어서 그게 주는 삶의 안정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위스테이 갔을 때 어쨌든 거기가 그 이제 사회주택 형태로 이제 있긴 한데 건물은 이제 아파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단지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꾸리는 그 공동체나 어떤 그러니까 동네를 관리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서울에서 저층주거지에 살고 있는 청년 1인 가구라든가 우리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회원이 아닌 그냥 일반 서울 청년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삶의 안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됐었고, 그랬을 때 명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층주거지의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한국에서 사실 흔하게 보여지는 거는 그냥 밀고 아파트 올리는 거 말고는 엄청 잘 보여준 게 없다고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지금 뭐 한창 그 그린 뉴딜 같은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그린 뉴딜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저는 그런 이슈야말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어떤 도시나 어떤 동네를 개발
개발하기 위한 고민들이 사실 좀 더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충분히 살기 괜찮아야 하고 내가 지금 몸 놓고 있는 그 공간이 충분히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방은 너무 좁고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부지런해져야 된다. 원룸에 살려면 그러니까 빨래를 널려면 이불을 개야 되고 음식을 먹으려면 또 이불도 개야 되고 뭐 이제 잠을 자려면 다시 식탁 접어야 되고 뭐 이런 공간 그 공간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사실 청년 1인 가구일수록 청년을 떼고 그냥 1인 가구일수록 어떤 이 한국 사회가 최저주거선을 놓고 있는 그 선에 가장 쉽게 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층 주거지이거나 아니면 되게 더 작은 방이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사회주택인데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인데 여기가 어쨌든 땅이 공공의 것이니까 제가 내게 되는 임대료는 되게 저렴하고 제가 지금 1,400에 30짜리 쉐어하우스 4인이 각자 방 쓰고 화장실 2개 있고 거실 있고 1층에 커뮤니티 있고 뭐 옥상 이런 공간 다 따로 있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돈으로 연희동에 살 수 있나를 봤을 때 제가 반지하 아니면 완전 고시원 말고는 살 수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회주택에 살아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이제 공간을 갖게 되고 다른 식의 어떤 관계도 시도해볼 수 있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시도가 어쨌든 더 많이 가능하도록 그런 쪽에도 이제 정책들이 더 보완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품질인 거고요. 공간 품질. 두 번째는 이게 집합이 돼서 생기는 장점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표준화가 돼서 생기는 황금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팔 수도 있고. 근데 이 중에서 표준화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미 정보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비표준적인 상품들도 사람들이 충분히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굳이 뭐 같은 평면으로 건설사가 편의성에 의해 가지고 같은 평면을 공급하지 않고 다양한 평면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고 품질이나 아니면은 이게 모여있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 그거는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에 이제 뭐 4인 가족 중심의 아파트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양한 평면이라든지 다양한 뭐 입주 방식들을 운영할 수도 있을 만큼의 이제 기술적인 기반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아파트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해주셨 저도 오늘 마이크가 조금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빌라라든지 저층 주거지에 비해서 왜 아파트가 선호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 아파트는 3,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형화된 형태로 공급이 됐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계층들이 생활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고 들어가려고 하면 부담도 임대료나 뭐 매매라든지 전세로 들어갈 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파트의 규모에 있어서도 뭐 10동, 20동 넘어가는 대규모 아파트뿐만 아니라 한 동이나 두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들도 이제 건축법상 뭐 5개 층 이하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공급되는 경우에 그냥 일반 오피스텔 수준이 아니라 좀 공유 공간도 있고 주민 편의 시설도 있고 이런 식의 좀 아파트 공급 대책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아파트의 그 매매가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기가 생겨서 아파트 들어가는 게 좋겠다. 안전하고 좀 뭐 주차도 편하고 아이도 좀 더 보호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가격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양질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주택을 활용해서 이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 좀 투룸이나 쓰리룸 형태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어울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주택 에어스페이스 신림 상호점의 경우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작은 방이 가장 작은 집이 공급 기준으로 10평이고 큰 집은 15평이에요. 그럼 혼자 쓰기에 좁지 않거든요. 와보신 분들이 다 넓다. 왜냐면 그 동네 일반적인 원룸들이 뭐 5평, 이런 5평, 조금 넓으면 6평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아파트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들 위해서 부담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 있게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가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교수님 말씀 되게 공감하면서 두 가지로 아파트 분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황금성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앞으로 가치가 올라오기 거기 때문에 내가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산 증식의 욕망 한편이랑 그다음에 품질이 향상되는 지점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그 지점인데 저는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이제 질문의 의도가 아마 품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파트보다 수직적으로 일괄적인 아파트 형태보다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주거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 자산 증식의 측면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금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건강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를 양성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자가가 절반이고 그냥 공공임대를 많이 해서 뭐 10%라고 하면 나머지 40%는 민간 임대 시장인데 사실 그걸 시장이라고 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게 뭐냐면 대부분 그 민간 임대 시장은 사실 민간 임대를 해야지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기보다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비어 있는 집을 임대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가 매매하기 전에 임대하시는 형태거나 아니면 정말 빌라를 지어서 월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있는 집 뭐 이 정도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그곳에서 품질 향상을 좀 기대하기는 전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건강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저층주거지의 장점을 강화하게 된다면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조금 같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전 걱정이 되는 게 최근에 저희가 5번째 집에 이제 입주자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9세대 중에 절반이 원룸형이고 나머지 절반은 1.5룸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가격이 시세의 7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원룸은 신청자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1.5룸은 정말 과도하게 높았어요. 그 이유가 이미 청년들은 원룸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게 내 주거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는 지금 원룸에 살고 있는데 좀 방이 분리된 곳에 살고 싶어서 신청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원룸이 다량으로 이렇게 찍어내듯이 생산하게 되면 저는 되게 위험한 사태가 될 수 있다.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또 댓글이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원문님께서는요, 지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를 당연시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사업으로 재테크로 바라보는 인식이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선미정님께서는요, 주택 제공 기준이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더 많은 세대가 포함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가족의 형태나 거주지를 같이 하는 거주인이 다양해지는데도 기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토론에서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주거 품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정주 기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주거비 부담에 대한 말씀도 나눠봤습니다. 이중식 교수님께서 이 세 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무리할 겸 좀 정리해 주신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주거비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정주 기간도 좀 보장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금액이라든지 평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림동에서 이제 차린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쫙 다니면서 제가 어디 원룸을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쫙 이제 보여주는데 품질 차이는 엄청 나잖아요. 열악한 데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먼저 발제해 주신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중년 남자니까 위험하고 조금 더 산꼭대기 쪽의 집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곳을 저에게 맞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거꾸로는 이제 여성들은 훨씬 더 이제 많은 비용을 내고서 조금 품질이 높은 곳을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신림동에서 딱 봐도 품질이 1이라도 위쪽이라면 기회가 되면 그쪽으로 이동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간과 공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들이 좀 많이 고민이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 품질을 뭐 정량화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뭐 이렇게 막 스마트 하우징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레이어들이나 아니면은 뭐 운영이나 관리의 레이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아주 좋은 품질 좋은 주거에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시각도 갖고 공간에 대해서 자기 라이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도 좀 생각해보고 획일화되지 않은 그 주거 형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좋은 품질의 주거들이 좀 공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1인 가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봤고요. 또 그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도 토론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패널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혹시 한 분씩 오늘 이야기 나눴던 소감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얘기 쭉 들으면서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회원분들이나 이제 민달팽이들끼리 막 하는 얘기가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 막 이러면서 이제 비교를 좀 하거든요. 이게 사실 좀 한국 안에서는 상상하기가 워낙 어려운 것들이 세상에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임대업 해야지 하면 누구나 임대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엄청 창고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냥 도배해놓고 임대업 해야지 그럼 임대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할 수 있는 집들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막 곰팡이가 가득한 주차장 바로 옆에 그냥 붙어 있는 원래는 관리실이었을 것 같은 공간을 원룸으로 해놓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제 임대 사업자를 좀 더 이제 키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공공성 높은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업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 되려 그런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공공의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추후 프로그램의
외국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또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아주 관심이 있어서 저도 꼭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시작할 때 비유했던 꽃의 비유로 마무리를 해보면 식물은 땅에 심기면 꽃은 각자의 때에 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 대신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빛 대신 빛이 있는 사람은 땅에 심길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우리가 먼저 청년을 땅에 어떻게 심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토론이 참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중에 이제 걱정 많아요 그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적 씨도 리메이크해서 부르고 일단 청년들이 집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국가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한 주거 대책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주택 품질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울리가 공급하고 있는 에어스페이스 신림 3호점 곧 준공합니다. 이제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조만간 입주자 모집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입주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저희 이제 1호점, 2호점 입주자들도 입주하고 싶다 이런 의사들을 많이 밝히시는데 주택의 품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서 볼 수 없는 원룸, 면적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이라든지 뭐 단열이라든지 청호라든지 그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저희가 그 면적 기준으로 해서 시세 80% 이하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품질을 고려하면은 시세 60%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양질의 사회주택들 또는 공공임대주택도 질을 좀 높여서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서울시나 좀 국토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공공성을 좀 강화를 하고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토지 임대료를 좀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토지 임대료가 2%고 10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토지 임대료 1%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토지 임대료를 1%로 낮추거나 또는 토지 임대료 보조 기간을 10년에서 20년 또는 30년으로 늘리면 그만큼 입주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사회주택의 확대나 보편화에 큰 기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추진이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총론과 함께 섹션 1,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논의까지 쭉 이어서 진행해 봤습니다.